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침내 연말이 됐습니다. 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2021년 증시도 끝이 났으니까 네.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실까요? 네. 올해 시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하반기에 정말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뭐 시장이라는 게 영원한 약자도 없고 또 영원한 강자도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 또 조건들이 맞아지면 좋은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이제 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좀 혹시라도 올해 좀 안 좋았던 분들은 기운 내시고 내년도에 또 호랑이 해라고 하니까 예. 호랑이 기운 받으셔서 내년에는 또 많은 수익 거두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올해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성과는 썩 좋지가 못했는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될까요? 기사를 보니까 서학개미가 60% 수익 올렸다고 하고요. 네. 동학개미는 6%니까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잘했다라는 이제 평가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의 성과는 확실히 좋았고 우리 국내 개인 투자분들 뭐 순매수 상위 10개 기업들의 수익률이 6%니까 뭐 아주 저조하다고 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초에 기대감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익률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했다만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환경들이 뭐 국내 주식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성과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잘 됐다고 저는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안 좋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좋은 쪽으로 이슈가 또 생기면 올해 안 좋았던 것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투자했을 때 이런 이제 외적인 요소 말고 내가 내적으로 뭘 잘못했나 그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그냥 뭐 어떤 사람의 말만 믿고 덥석 사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재무제표 안 좋은데 그냥 단지 뭐 이 산업 된대 막 이런 것 때문에 산 건지 그거는 사실은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적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 증시의 최대 특징은 ETF가 막 커진 거 아닌가 예. 싶거든요. 지금 ETF 순자산 규모도 막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ETF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어떤 ETF 투자 전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ETF를 워낙 지금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이제 본인한테 맞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ETF가 맞는 분이 있고요. 개별 기업이 맞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예. 그러니까 ETF는 ETF만 투자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큰 대박이 나긴 힘들어요. 사실은 개별 기업을 내가 잘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2차전지 ETF가 있잖아요. 예. 그걸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50%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거기서 대장주가 보통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건데 몇 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원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기업 분석을 재밌게 하시고 그게 취미가 좀 있으시고 나는 그런 게 흥미롭다. 그런 분들은 굳이 ETF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개별 기업 분석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면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난 개별 기업 분석할 능력은 안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차 전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성과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ETF 시장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커지지만 뭐 원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엄청 큰데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ETF를 반드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개별 기업 분석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네. 한국이야 뭐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하실 때는 ETF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TF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수형이 있고 테마형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좀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 개별 기업 투자가 좀 어렵다. 그러면 하나의 예시인데 제가 포트를 구성을 해드리면 지수형을 한 30% 투자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뭐 S&P 500 지수,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스파이라든가 VOO 같은 건데 이런 걸 한 30%씩 적립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테마형 ETF를 한 50% 넣는 거예요. 여기서 테마형이라는 건 ETF도요, 그래도
기왕에 하실 거면 성장 산업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물산업 ETF, 뭐 PHO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가 수소가 HYDR 이게 이제 미국 ETF거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ETF가 PAWZ라는 ETF.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한다고 믿는다면 여기에 한 50% 자금을 이제 적립식으로 네. 하고 그래도 저는 무조건 100% ETF보다는 내가 아무리 개별 기업 분석 능력이 없어도 이제 일부 비중 한 20%는 그래도 내가 한번 공부를 해서 개별 기업의 소액이지만 투자를 해야지 그게 계속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공부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그런 식으로 개별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맞고 근데 내가 이제 개별 기업만 하시는 분이면 반대로 하는 거죠. 개별 기업 한 80% 집중하되 그래도 안정성은 있어야 되니까 20%를 지수형 ETF에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 투자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어쨌든 활성화돼 있고 투자 대상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내가 잘만 적립식 투자하면 은행 적금 넣는 것보다 월등한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ETF는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ETF는 적립식이 더 좋다고 보시는가요? 적립식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내가 거치식으로 샀는데 성장형 ETF들 중에는 많이 오른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샀는데 운 좋게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치식으로 팍 들어갔는데 운 나빠서 뭐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 내가 돈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적립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저는 매달 사는 게 아니, 매달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그래야 떨어졌을 때 방어가 되니까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에 강했다가 한 9개월, 10개월 계속 약세로 네. 있다가 연말 되면서 조금 회복세인데 뭐 마지막 날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을 보고 감안할 때 내년 반도체 주가 전망 어떨까? 뭐 상반기 중에 예를 든다면 한 10만 전자 기대해 봐도 될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10만 전자 상반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 한번 터치는 한다고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반도체가 두 가지잖아요. 메모리, 비메모리인데 메모리가 이익을 결정하는 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익의 사이클이 줄어들면서 이거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 D램 이제 계약 가격이죠. 이 고정거래가가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상승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현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 이유가 공급은 줄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메모리 쪽은 어쨌든 이제 상승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메모리만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도달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도 메모리 옛날 메모리 호황기 때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조금씩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10만 원을 가려면 한 가지 무기가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결국엔 파운드리 같은데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저는 왜 기대를 하냐면 이 TSMC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양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 10나노 이하라 그러나요? 이제 미세 공정. 네, 이쪽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이제 양분하는데 물론 여전히 TSMC가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이 TSMC나 삼성전자에 너무 유리하게 간다고 보는 게 옛날에는요,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서버 하잖아요. 다 인텔 거 썼어요. 인텔에 주문을 넣고 인텔이 알아서 자기가 만들어 다 개발해서 주면 그거 가져다가 서버에 붙여서 썼죠, CPU를. 근데 지금 뭐냐면 애플도 자기가 만들죠. TSMC에 수주를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다 이제 자체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구도가 계속 이제 인텔 중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외주 중심으로. 자기네가 다 만드니까. 그러면은 TSMC가 원래 이제 수주를 잘했지만 삼성한테 이제 그 떡고물이라 그러나요? 네. 낙수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TSMC 혼자 다 못 받아요. 그렇죠.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TSMC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중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전쟁이 안 나길 바라지만 사실 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TSMC 생산의 대부분이 대만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도장 딱 찍고 왔잖아요. 테일러 씨.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테일러 공장이 어느 정도 완공될 때쯤엔 미국 기업들의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 본다면 지금 기술력도 TSMC에 못지않고 3나노는 오히려 내년에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PER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원래 이 파운드리가 막 적자도 나고요.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근데 올해 예상으로는 한 8천억 정도 벌 것 같고,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그때 봤는데 파운드리에서만 내년에 한 2.4조 정도 네. 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도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주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PBR을 계산해 봤거든요. 삼성전자가 2배 정도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9만 5천 원 나와요. 근데 파운드리가 더 좋아지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럼 10만 주자 가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8만 전자 유지를 하되, 결국엔 내년에 파운드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다시 한번 9만 원 뚫고 1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것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일단 2022년 자동차 관련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나아질까요? 2021년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했던,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그런 흐름인데 2022년도에는 역시 실적 전망은 좋은데 2022년 아마 멀티플 PER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돈 잘 버는 거는 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였던 반도체 공급 부족도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면 정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악재의 피크아웃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도 완화되면 이거 당연히 부품사까지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결국에 2022년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뭐 현대차는 28만 원, 기아가 그때 10만 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 같아요. 네. 전기차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품질이나 이런 거는 다 평가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속도의 문제였잖아요. 테슬라 뭐 아니면 심지어 리비아는 아예 내연기관 차가 없으니까 높은 퍼를 받는데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보다 너무 전동화 속도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드가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2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전동화 속도가 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을 버리기가 쉽진 않죠. 노조도 있고 그 밑에 부품 하청업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전동화로 좀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많은 사람 이제 주주분들이나 투자들은 좀 약간 의심을 한 거죠. 이거 속도 너무 느린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PER이 뭐 6배, 7배 그쳤는데, 그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정의선 회장 엔진 사업부 개발 폐지하자. 사업부를 낮춰라. 네. 그리고 전동화 사업부 밑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 폭탄 선언 같은 거거든요. 엔진은 현대차 그룹의 심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마찬가지고. 내연기관의 심장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 내연기관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연기관과의 이제 작별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실제 주가 좀 움직였는데, 근데 아직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의심은 해요, 여전히. 진짜 할 수 있어? 말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에 저는 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의심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시켜 주느냐, 네.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려요. 아마 정의선 회장이 나올지 아니면 사장단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나와서 투자들 간담회를 열어요. 그때 아마 청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22년도는 그 전동화로 전환 속도에 대한 투자들의 의심이 해소될 때, 그때 정말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느릴지 빠를지는 그건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니까 네. 한번 그런 포인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차 전지는 이제 소재주가 강한 반면에 셀 업체 좀 약했는데, 네. 2022년에는 뭐 셀 3, 4주가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도 좀 그렇게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아직까지는 되게 부진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네, 1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장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셀 업체도 지지부진하고 네. 거기에 소재 업체도 ETF가 속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면 다른 기업들 비중이 약간 줄어들게 되잖아요.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리 팔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기관들이. 그래서 요새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소재 기업들도 힘이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이슈는 어차피 단발성 이슈잖아요. 결국 이제 그 어떻게 물갈이라고 그러나요? 수급이 한번 돌면 결국 다시 펀더멘탈 본연으로 돌아가니까 1월 말이 지나고 나면 저는 좀 진정될 수 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는 좀 셀 업체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셀 업체들이 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자동차 생산이 좀 예전보다는 이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전기차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가 저는 어쨌든 유럽은 기본 옵션이니까 중국은 안 돼요. 중국은 중국들이 너무 잘하니까 대부분 또 LFP고 그래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미국의 그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 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미국에 드라이브를 걸겠죠. 친환경차. 예. 예.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예요. 미국은 2차 전지는. 그러면 그쪽에서 어쨌든 이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흑자 전환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뭐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컸지만 뭐 2022년도에 뭐 어떻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물적 분할로 상장 네. 제한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또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미국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것처럼 증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22년도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잃을 건 없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업체 좋게 보고 있고 소재주는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중국 업체보다 비싸졌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TR이.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가 뭐 성장하는 게 내년에 끝나고 내후년에 끝나고 이건 아니고요. 2024, 5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 소재도 나중에 또 뒤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일단 셀 먼저 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소재가 따라가는 흐름이 내년에 한번 2월 이후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죠. 뭐 네이버, 카카오 규제 이슈로 힘들었는데 2022년 좀 힘 좀 쓸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확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막혀버린 거죠. 이게 위에가 막히니까 주가가 전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잘 벌고 있고 각자 검색, 카카오는 이제 그 카톡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쨌든 실적이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각각의 좀 저는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네이버는 규제 이슈는 카카오보다는 좀 크진 않아요. 예전에 먼저 규제 이슈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를 해놔서 규제 이슈가 그렇게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22년도 주가에 또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이제 결국 해외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일본에 진출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야후재팬이라고 네. 이제 거기랑 합병한 자회사가 제트홀딩스. 예. 그게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핀테크도 하고 전자상거래 하는데 일본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닌데 아직도 침투율이 너무 낮아요. 10%가 안 된대요. 전체 상거래 시장에서. 그래서 현금을 많이 쓰는데 근데 언젠가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일본의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서 이 제트홀딩스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 게 웹툰 사업. M&A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북미, 일본, 동남아 여기서 사실 카카오랑 또 경쟁도 해요. 여기서 어느 기업이 점유율을 더 높여가는지. 그래서 네이버는 해외 쪽에서는 그 두 가지 포인트. 전자상거래, 일본의 전자상거래, 웹툰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는지 그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이버는 제페토가 있으니까 메타버스 쪽 연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림은 그려지는데 확실하게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2년도에 어떻게 좀 잘 그려줄지 이걸 보시고 카카오는 일단은 뭐 카카오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게 너무 자회사 상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훼손이 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아요.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규제 이슈는 한번 다 이제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됐는데 문제는 카카오가 자회사를 지금 계속 상장시키잖아요. 카카오페이, 뱅크,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카카오 또 모빌리티, 엔터
수많은 지금 자회사들 다 상장시킬 계획인데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 화나죠. 왜냐하면 주주 가치가 떨어져요. 상장시킬 때마다. 거기다 카카오페이가 한번 먹튀했잖아요. 경영진들이. 진짜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오죽하면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 상장하자마자 스톡옵션을 파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영진 8명이 같이 마치 짜고 친 듯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카카오 내부에서 발생을 하면 카카오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카카오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제 살 깎아먹기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버려요. 투자자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안 해야 되고 이런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네이버처럼 2022년도에 뭐 이거는 카카오도 해당되는데 해외 성과 웹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거를 차례차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은. 그렇지만 카카오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이 나올지 이거를 잘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NFT 화두는 2022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시대 변화의 어떤 수혜주는 역시 게임주로 봐야 됩니까? 네, 가장 뭐 그냥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게임이 그냥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확립이 되다 보니까 다른 메타버스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로블록스는 미국에 돈을 벌잖아요. 네. 매출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NFT 게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고 특히 10대가 열광하면 그 산업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블록스가 대표적이죠. 정말 10대 미국의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바로 로블록스. 유튜브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몰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나 NFT를 이용해서 실제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네. 뭐 금상첨화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생각을 해주세요.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은 못합니다. 네. NFT 게임을 지금 불법으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P2E가 금지되어 있죠.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게임위에서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풀어주면 엄청난 모멘텀을 받겠지만 한국에선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IP 게임인데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에서 히트를 못 치는 그런 게임들 있죠. 이런 네. 게임들은 NFT 내놓는다고 성공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IP를 갖고 있는 게임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오주가 아주 강했는데 21년도에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오주 2022년도에는 좀 달라질까요, 분위기가? 네, 저는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 보통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1년에 최악의 수익률 기록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올해 너무 안 좋았고 2022년도에는 2년 연속 시장보다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첫 번째가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임상을 못 했잖아요. 이게 컸어요. 근데 22년도에 오미크론이 좀 완화되면 임상이 재개가 되겠죠. 일반 의료 관련해서. 네, 일반, 예. 바이오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좋았던 건 백신하고 뭐 진단키트 이쪽은 좋았지만 어쨌든 이제 내년도에는 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이쪽 하고 또 신약 개발은 아니더라도 대형 제약사들은 처방의약품을 많이 매출을 올리는데 그게 막힌 거죠. 병원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2022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좀 최근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알아서 골라주는 거죠. 이거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런 쪽에 대한 특화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도요, 예전과 다르게 여기에 AI 기술이 이제 접목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하에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관련된 기업들이 찾아보시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새로운 기술이 태동하는 그런 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22년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연말 정시 살펴보겠는데요. 21년 마지막 주도 뭐 박스권 내지는 약간 약보합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 정도 되게 좀 증시가